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달 24일쯤이었었죠.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을 때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다르게 아마추어들이 뭘 하냐, 나름 조금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방송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 발언에 따라 갈수록 중국 대탈출 현상, 엑소더스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파월 의장이 인터뷰 발언을 남겼습니다. 증시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민감한 상황이었던 만큼 관심도 높지 않았습니까? 네, CBS 인터뷰 때 맞춰 그 대선을 나서는 지금 이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는 바이든과 그 트럼프 대 전현직이 이제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을 굉장히 두드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민감했죠. 예. 결국 한 달 간격으로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한 달 간격이 어떻게 했냐 하면 작년 12월에 FOMC 끝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낫했던 것이 FOMC의 선언문보다는 파월 발언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스트롱 너비스 발언, 가장 강한 비둘기 발언을 했죠. 이것이 1월 달에는 좀 다소 교정이 됐습니다. 예. 1월 그 FOMC 첫 회의 끝나고 나서 마일드 하키시 발언으로 다소 그 매파적 발언으로 전환됐죠. 근데 어제 우리 시간으로 2월 CBS 인터뷰를 통해서는 스트롱 하키시, 강한 매파 발언으로 전환됐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한 달 간격으로 스트롱 더비시에서 스트롱 하키시로 발언한 이 대목에 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배경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스트롱 더비시에서 스트롱 하키시로 발언하니까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서 그동안 형성됐던 문제가 행오버, 숙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16%까지 올라갔고요. 예. 달러 인덱스도 104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그 증시는 파월의 그 강한 매파 발언의 부담을 완충시켰는데요. 그게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다. 예. 오늘 그 파월의 그 발언에서도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월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이 파월 발언에 이렇게 강한 매파 발언을 완충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AI의 힘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그 M7 종목의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엔비디아 지수도 모르고 올라가죠. 예,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 엔비디아 지금 692 어느덧 700달러에 다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일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는 예. 테슬라 국내 증권사들은 저가 매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연일 떨어지고 있죠. 예. 오늘은 장중에 175달러까지 가장 밑에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0달러 이렇게 마감 지수로 분기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M7의 분절화가 뚜렷한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월의 강한 매파 발언이 미국 경제 펀더멘탈과 AI 힘으로 완충시키고 있다. 이것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미국 증시 상황 점검해 봤고요. 중국 증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주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어제는 우려했던 마진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예.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날 중국에 갔는데 어제는 중국이 0.5% 지지율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80억 이상의 유동성을 또 공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우리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예. 1% 넘게 떨어진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대규모 증시 부양책 작년 10월 이후서부터는 그렇죠. 600억 이렇게 600억 이상의 이렇게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그 증시 부양책 아주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이 이번은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방송 내용을 되짚어 보니까 예. 1월 24일 날 아마추어들이 뭘 하나 아까 홍영께서 다소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해서 시청자분한테 그때 당시에도 좀 항의가 많았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1월 26일 이후서부터 중국 주가가 한 차례도 마감 지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연속해서 하락해서
지금까지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지금 3개월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저기에 대규모 증시 부양책에 있어서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에 다르다 하는 측면인데 연속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2,600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10년의 최저치까지 이렇게 기록할 뻔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중국의 구급펀들이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실 현금의 캐시풀링에 주가 떨어짐에 따라서 캐시풀링에 더 이상 자금이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진콜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어제 아마 국내 외신 통해서도 아마 나타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마진콜은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채워넣느냐 하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채를 중국 인민행에 사주는 반드마이 지지배 방식, 부채 화폐 방식.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 내에 그다음에 해외 투자했던 자산을 딜러버리지 회수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회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나서는 악선한 이론이라든가 2015년, 16년에 대규모 증시 부양책에서 나타났던 악몽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증권사를 비롯한 국내 그 금융사들이 중국의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사놨는데요. 결국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는 딜리버리지 과정에서 최소한 그 자산을 어떻게 팔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공단화처럼 몰수를 당하는 이런 쪽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에 이렇게 그 부동산 투자도 장부상으로 이렇게 좀 우리 그 금융당국에 보고오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는 거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는 지금 시가적으로 측면에서는 한 40% 정도 폭락한 상태고 이마저도 팔리지 누가 중국의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요. 오늘 파월이 CBS 인터뷰를 통해서 강한 매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내에 들어갔던 외국 자본의 이탈은 더 빨라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향후의 그 증시 부양책과 달리 중국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증시 상황에서 더 악화되면 내일 정도에 워낙 관심이 높고 홍콩이 이래서 관련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측이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들어맞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국 주가가 폭락하면서요.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에 따라 환율 움직임 더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의 사실은 저 PBR 주식 관련해서 국내 증시가 올라가다가 우리 코스피가 떨어졌어요. 어떤 쪽이냐? 물론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해외 시각은 차별화된다.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하는 쪽도 있지만 중국 주가의 영향이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율도 많이 올라갔죠. 어제 원달러 환율도 8원 이상 올라가서 장중에는 저것이 1340원대까지 근접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연초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과 달리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원달러 환율이 되돌림 현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연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낮을 것이다. 원화 강세를 전망할 것이다.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의 시각에 있어서는 이 환율 같은 금융 변수는 머큐리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마스 정책 요인인데요. 연초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환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한 데는 너무 마스 요인만 고려했다. 마스 요인은 미개 통화 정책 요인만 고려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FOMC 회의에 점도표 상으로 보면 중립금리, 최종금리가 4.6%인데 사실 그 지금 상단이 5.5%지 않습니까? 0.25%포인트 오면 3에서 4차례 이렇게 이제 인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리고 파월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과도한 금리 인하를 날 만큼 스트롱 너비시 발언을 했죠. 비동했죠. 그거로 감안한다면 6차례 금리 인하. 금리를 이렇게 되겠죠.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3에서 4차례, 그다음에 파월에 반하면 6차례 하다 보니까 강하게 사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환율이 연초 전망했던 것이 직기간이 너무 낮다 보니까 1월 18일 통해서는 1월 18일 방송을 통해서는 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전망 너무 낮아도 너무 낮다.
이거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예, 하는 쪽에 기억이 납니다. 방송도 기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달러 인덱스상이 104대로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40원대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장중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면 1월 18일 날 연초 전망치기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하는 쪽에 이런 시각대로 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드러났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 요인도 점점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통화 정책 요인에서 마스 요인이 되겠죠. 환율에 예. 있어서는 어제 CBS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 방송을 이렇게 뒤늦게 봤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라스트 마일 부주의를 굉장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랑 같이. 그렇죠. 그래서 물가를 잡을 때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좀 했는데요. 그런 단계에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선 라스트 마일 부주의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조기에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면 물가가 재발하겠죠. 뭘 것이지.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또 금리를 좀 올리면 인플레가 잡혀도 금리를 인플레가 완전히 잡힌 것을 맞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좀 안 좋아지겠죠. 이게 이제 에클스 실수인데요. 어제 CBS 방송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다 보니까 라스트 마일 부지의 몰커의 실수와 그다음 에클스 실수에서 몰커의 실수를 더 우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는 페드 인사들도 그랬었고 파월 의장도 같이 합쳐서 너무 시장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 이게 이제 형성돼서 한데요. 이걸 차단하는데 굉장히 주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물가 목표라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서 장세가 형성되는 측면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페드 인사와 파월의 CBS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이게 초점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파월의 CBS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결과 3월의 그 시카고 페드 워치에서는 한때 96%까지 가는 것이 어제 같은 경우는 10%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가. 그래서 10%대의 페드 워치는 거의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통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느냐 하면 50% 미칠 때는 단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0%로 됐습니다. 지금 1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올해 작년 12월 달에 점도표상으로 보면 올해 새해에서 4차례 정도인데요. CBS 발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올해 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로 늦춰진다. 그리고 새해에서 4차례가 아니라 2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다. 하는 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4대로 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4.16으로 올리고 원달러 환율도 행오버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어제 장중한테 1340원대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예. 연준의 금리 인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게임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11월 5일에 있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네. 미국의 대선 과정 보면 아까 누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예. 이게 특집을 했습니다는 사실은 지금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는 오히려 미국 내부의 문제에 더 치중하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정리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휴전 문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과 이런 쪽이 받아들이지 않는 양상이고 또 이란과 미국에 대해서는 전쟁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이렇게 싫어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일 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지고 그것이 선거 공화가 되는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는 지금은 미국의 내부의 문제에 더 치중돼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경기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문제에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물가가 있고 또 경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40대 대통령 선거에서 리턴 매치가 되는 바이든과 트럼프 간에는 바이든 경기라든가 물가의 키를 갖고 있는 파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두 후보 입장에서는 파월과 페드를 싫어하죠. 그렇죠.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일단 누가 되더라도 파월 의장은 3번 연임되기 어렵다. 그럼 임기가 언제냐? 2026년 2월 5일입니다. 예. 자,
3년이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하,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문제를 좀 시청자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를 놓고 양 후보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미 국민들은 경기 성장률이 좋은데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더 빨리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경기에 대해서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 고호 문제를 좀 줄여달라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빨리 해달라. 근데 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CBS 인터뷰에 대해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보셨다면 불만이 더 커지겠죠. 예. 강한 매파 발언을 했으니까. 파월 입장에선 금리 인하하지 말아라니. 왜냐하면 이 1년 지금 올해 들에 대공황이 발생해야 자기가 당선 가능성이 높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사실 그 파월이 이 CBS 인터뷰를 통해서 강한 하와키시 발언, 매파 발언은 결국은 트럼프를 인식하는 게 아니냐.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이렇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한 매파 발언이니까 결국 트럼프를 겨냥하는 게 아니냐. 본인은 트럼프 인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 추측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오늘 CBS 인터뷰에서 파월의 스트롱 하와키시 발언에 의해서 올해 하반기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춰진다. 2차례뿐이 안 된다. 예.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11월 5일 이게 금리 인하가 정치 쟁점화되면 파월과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정점화되는 문제를 제가 어깨를 갖고 들러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 시기가 11월 5일 이후로 늦춰진다. 이 대목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거라고 봅니다. 예. 금리 인하가 정치 쟁점화되면 누구든 방울을 달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11월 5일 이후로 늦춰진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될 때는 예. 그때는 파월을 조기 경질시킨 후에 2026년 2월 5일인데 조기 경질시킨 후에 아마 파월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할 게 파월 의장 교체입니다. 조기 경제.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한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올해는 대광되지만 내년에는 루즈벨트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파월을 조기 경질시킨 후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워싱턴 정가로부터 흘러나온다. 리포트 됐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지금 원화 가치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혹시 1년 전 SVB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지금 오늘도 CBS 인터뷰를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 지방은행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지금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에 3월 전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시그니처, SB에서 나타났던 그렇죠. 시그니처를 누가 했냐면 뉴욕의 커뮤니티 뱅크, 뱅크 오브 라리인데 뱅크라 그러겠습니다. 예. 뱅크를 인수했죠. 근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부실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발생했던 SVB 사태, 미국의 지방은행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근데 어제 원달러는 올라가고 이달 들어서 원화의 변동성이 작년 1년 전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의 원화 변동성은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게 보겠습니다. 예. 원화 변동성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초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1448 이때 킹달러 발언을 했었던 그렇죠. 갓달러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2월 초에는 이것이 1228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킹달러, 갓달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2월 초 이후에 1228원을 기점으로 어제 장중 1340원대 다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변동폭이 200원 정도 확대되고 있다. 예. 확대되고 있다. 근데 이달 들어서 원화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1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중 변동폭이 7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럼 작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화 변동성이 태계 바트보다 더 심하다.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 동화보다도 우리의 원화 변동성이 5배 이상 됐지 않느냐. 그러면 한국의 원화 변동성, 그러면 원화 같은 경우에는 2류 통화, 3류 통화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야. 그게 많이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연간 변동폭이, 원화 변동폭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달 들어서 원화 변동폭이 작년보다 더 가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3월에 SVB 사태를 비롯한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 이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 하나의 문제가 됐던 시그니처를 사실 미국의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기 부실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CBS라든가 이런 통해서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의 상용 부동산에 그렇게 우려할 것이 아니다 하는데요.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든 자신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상한 조짐만 나오면 전 세계에서 자금을 빼서 SVB 사태도 건전하다 했는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워낙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원화 변동성 확대가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측 요인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은 좋을 수 있고 한편은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전에는 원화 변동성이 확대돼서 예. 원화의 2류 통화, 3류 통화, 베트남 동화보다도 못한 이런 얘기가 나온 데는 외국 자본의 이탈이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최근에는 외국 자본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감세 조치 이후에 그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나온 이후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한국 정치의 나싱버그와 함께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 한국의 연기금리 나가는 그래서 국내 도너츠 현상이 돼서 원화 변동성이 하나는 환율 수준이 높아지고 원화 변동성이 커지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얼만큼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국 주식은 한 3전 정도 버리고 미국 주식은 한 9전 정도 샀습니다. 예. 또 일본 주식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금 원화 환율 수준이 높고 원화 변동성이 커지는 데는 한편으로 다양하다. 왜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으로 좀 구체화시킨다면 예, 우리 개인 투자가 안 나겠죠. 안 나가겠죠.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 유출입 자금들은 뭐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한편은 다행이다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행할 수가 있다. 만약에 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개인 투자가들 이런 쪽에서는 애국심만 호소하겠느냐.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환경에서. 그런 측면에서 연기금에 대해서 강하게 정부 입장에서 연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든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넣을 때 수익률만 따지지 말고 예, 이게 정책적으로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의 연기금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책이라든가 밖에 수익률을 위해서 밖으로 가는 것은 왜 국민의 노장을 위해서 가느냐? 1년 수익률을 따지기 위해서 가느냐? 그렇게 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과 관련된 이 대부분 예측 기관들의 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편향,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과도한 미국의 금리 기나에 따라서 환율 전망치가 너무 낮게 전망하는 것을 1월 14일 방송을 통해서 낮아도 너무 낮으니까 큰 거 다친다 이렇게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정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이 사실 그 1,340원 이렇게 장중한 때 가니까 또 킹달러, 갓달러 해가지고 또 달러를 사라고 부추기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킹달러, 갓달러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우리가 외환보유도 많고 그다음에 경상시도 흑자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지금의 환율의 변동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니까 예. 우리 문제니까 연기금만 확실히 잡아주고 하면 킹달러, 갓달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까지 미국의 과도한 금리 인하에 따라서 환율 수준을 예측 기관들이 너무 낮게 잡은 것을 교정하는 선에서 외화를 운영할 것을 1월 14일에 방송했던 내용대로 다시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선에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